예,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 주민자치학회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학생들이 중앙대 전공자하고 그다음에 KDI 행정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전원석군이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좀 사랑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실을 했어요. 저랑 회장님이 굉장히 밀어붙인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교수님 따끔한 충고와 함께 사랑으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완성된 그 발표문이 아니고 중앙대 행정대학원의 주민자치 전공들이 이제 곧 다음 학기부터는 졸업 석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그 초고를 발제하는 거니까 비판보다는 지도 교수님이라는 입장에서 조언을 좀 많이 주시는 그런 식의 진행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이 전엄석 선생은 토론토의 그 워터루 공대에서 이제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를 KDI 이제 행정대학원에서 지금 정책학 가지고 정책을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발표할 이동호 선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의 석사 과정이고 이분은 서울 법대 나오고 그 현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우리 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제 고문 변호사로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에 이제 이쪽 전공으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법학 쪽에서. 그 두 사람이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전엄석 선생이 일본 주민자치의 메타 거버넌스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20분 이내 하고 가급적 그 토론 시간을 많이 가져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지도를 많이 받도록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의 그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정책학을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전언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거는 이제 일본 주민자치 제도를 이제 법령에서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제 이것을 메타거버넌스 모델로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해서 제가 지금 논문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주민자치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밟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2대 국회 넘어와가지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22대 들어와서 관련돼서 발의된 법안이 지금 17개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법제화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행정안전위원장 이제 그 명의로 이제 이 14건의 안들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통합안으로 이제 지금 국회의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제출한 통합안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문구가 이제 요번에 개정안에 있는 첫 번째 1항이거든요. 이게 주민자치 관련 조항을 만들고 그 1항인데, 그래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의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원래 이제 표준조례에 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이제 저희가 일단은 풀뿌리라고 하면은 보통 좋은 거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제 좋기만 한 거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원래. 그러다 보니까 풀뿌리라는 게 이제 결국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냐면은 민주주의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전체를 구성한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자율권이 위에서부터 침해되는 그런 이제 그런 예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 참여의식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통치한다는 조직이 가지는 목적이라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저게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수단으로서는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거 최종 목적이라고 보기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실상 민주주의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 이제 약간 엔라이트먼트, 계몽운동 같은 그래 시민운동 이런 쪽에 지금 방향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읍면동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읍면동이 이제 인구가 이제 뭐 적게는 수천 명이지만 많게는 수만 명에서 최대 아마 8만 명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에서는 단일 공동체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 지정을 해가지고 그 주민자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 이하 단위 해가지고 읍면동이나 아니면 그 뭐 통리 뭐 아니면 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자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인데 이제 그 읍면동으로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비현실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둘 수 있다 이 지점이 사실 또 굉장히 노골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거가 이제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이제 주민이 권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자체의 권한으로서 두는 거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주체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주민이 한다면 만든다가 되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단체 밑에 두겠다라는 이런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권한, 주체, 권한 이런 문제가 지금 사실 이 문장에 내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한국의 주민자치가 이제 한지가 이제 거의 10년 넘었고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근데 저희 이제 그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표류를 하는 와중에 이제 옆나라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모범적으로 사실 자치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90년대에 이제 인가지원단체 처음 도입을 했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도 아직도 이제 그때의 그 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21년 이제 저희 코로나19 사태 때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21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가자가 많이 줄었다 해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DX, 디지털 전환 움직임을 타가지고 이제 그 주민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전자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게 비대면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년에는 이제 인구가 준다, 가입자가 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더 큰 더 큰 영역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래서 합병 절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법으로 법제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24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바로 재작년인데 이제 지정 지역 공동 활동 단체라고 이제 아예 이제 그 자치회처럼 그러니까 인가 지원 단체 제도처럼 이제 무슨 법인격을 주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이제 요건이 더 간략하고 법인격은 아니지만은 이제 행정을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 자산을 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부분적인 권한만을 내주는 그러니까 약간의 요건으로 약간의 권한을 내주는 그런 체계를 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RMO를 이제 지역관리단체라는 이제 그러니까 법률상에는 없었고 원래 이제 행정 지침에만 있던 단체였는데 이제 이거를 요번에 24년에 법제화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 주민자치 제도는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큰 이제 그 난관이 없이 계속 운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계속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 계기입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은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10년 넘게 이제 시범 운영 조례에 못 끼고 그마저도 지금 법제화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사실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분석을 시행한 것이 이제 일본 지방자치법 미국의 제260조 계열 조항입니다. 이게 일본 자치회의 그러니까 인가지원단체 조항 자체가 260조에 이제 그러니까 가지치기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조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260조의 2에서 260조의 49번에
네, 조항에서 이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 자체는 이제 일단 최대한 최신으로 잡아가지고 26년 1월 1일 시행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이제 법령을 이제 문헌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법령의 본문 텍스트에서부터 이제 그 모델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델을 정해가지고 이제 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전제를 걷어내고 그냥 텍스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걸 해석을 해서 이제 구조를 다시 추출해서 재구성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진행 단계 자체가 이제 문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법령에 법령에 드러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는 무슨 권한이 있고 누구에겐 무슨 의무가 있고 누가 무엇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해관계자를 식별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이제 특성별로 그룹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그룹화된 그런 그 당사자들 간에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해관계자를 식별을 하고 그룹화를 진행을 한 거는요.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이제 뒤에 제가 부록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금 260조 2부터 260조에 49까지 전부 다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이해관계자를 다 목록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 여기 운영과 직접 관련된 조항들로만 이제 그 제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다 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21가지의 이해관계자가 식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소속된 거가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자치조직, 그리고 주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지금 약간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게 의도적으로 누락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제외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하고 검사가 이제 이 분류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법원하고 검사는 이제 그런 행정이나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이제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일단 제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제3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름 그대로 제3자 아니면 뭐 그냥 누구든지 뭐 이런 그 문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인가지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외부랑 접촉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요런 거 내용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쪽 부분들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분류로 이제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거버넌스 구조를 도출을 했는데요. 이제 요거는 지금 식별된 그룹 간의 주요 상호작용을 이제 법령에서 도출해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제가 쓴 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260조에 이제 50가지 조항, 그러니까 다시 네, 그 50조까지 중에서 이제 운영 관련된 21개 조항을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연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로 따로 정리는 안 돼 있고요. 내용 워낙 방대해서. 그래서 일단 구두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이제 관계가 이제 특히 이게 좀 있는데요. 이제 지금 2가지가 관리의 위임, 개입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의 위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법령을 자기들이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법령 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것의 관리, 그러니까 그리고 감시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부처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방정부로 이제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고요. 개입 제한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법적으로 조금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명문화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법률상에 아예 그러니까 그 인가 지원 단체를 이제 행정 조직의 일부로 보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아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1차적으로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 지원 단체라는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이제 인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이제 법적 요건을 심사를 해서 요건에 맞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이제 기속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정촌장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그 주민자치단체를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이미 그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가 주민자치에 이제 개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정부랑 이제 주민자치 조직 간의 관계가 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법인격과 특혜. 그러니까 법인격 자체가 일종의 특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반되는 주민자치 조직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그 법인격 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법인격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재산을 소유하거나 이제 뭐 그 계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행정 위스탁 계약을 하거나 뭐 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권리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령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대신에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받으려면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방정부 인가 요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법적 요건, 구성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규약은 이렇고 뭐 그 구역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적 운영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260조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총회,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대표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이제 총회 기반의 그 주민자치 조직 그 형태를 띠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자보다는 총회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제 총회 집중형 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반드시 띄어야지만이 이제 이런 저희 법인격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주민자치 조직은 이제 그 감시 관리 사무위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 조직을 관리하고 이제 감시할 그런 권한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일체를 다 이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조직의 표준화는 이제 지방정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준화된 이제 주민자치 조직하고는 이제 지방정부가 그 사무 위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파트너십을 가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조직하고 주민 간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법령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주민자치 조직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부분이라는 게 주민자치 조직의 이제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조직의 목적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표준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법령에서 주민자치 조직은 이제 그 양호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조직은 자기의 그런 규약에 그 목적을 포함해야만 하고 그렇게 그 목적이 그렇게 규약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규약을 또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참여고, 그래서 그 표준화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 그 총회 중심의 그런 민주적인 구조가 이제 그 주민과 주민자치 조직 간의 그런 민주적 거버넌스 그 형태를 이제 결정짓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을 한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메타 거버넌스적 해석이라고 저기 제목에 박아놨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결정된 구조를 이제 메타 거버넌스 개념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민과 주민자치단체 간의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주민과 주민자치 조직 간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사실상 제일 첫 단계의 거버넌스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실 260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랑 중앙정부가 합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주민 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제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메타 거버넌스라는 거가 그래서 메타너스는 정의 자체가 정부가 네트워크 시장 계층제 등 다양한 국정관리 체계를 설계 조정 결합하는 상위 통일 체제에서 이제 저희 경우 이제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기제를 이제 다뤄야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거버넌스에는 이제 보통 이제 네 가지 주요 이제 기법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four biggest method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네 가지가 이제 설계, 프레이밍이라는 거 이제 약간의 비전 같은 거니까 이 정책을 왜 하는가? 그래서 이 어떤 효과가 있다, 약간 이런 것들 제시하는 그런 약간 정치적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관리, 그리고 참여. 그래서 관리라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잘 작동하도록 이제 기름칠하고 쪼이고 이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여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게 그러니까 참여는 말 그대로 안에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는 그러니까 약간 밖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관리 참여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이제 메타 거버넌스의 메타 거버너라는 이제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네 가지 주요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요 기법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식별된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민자치제의 그래서 특징을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식별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권한과 책임의 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약간 이제 조금 잘못되는데요. 이제 중앙정부에서 법인격을 주고 주민자치 조직에서 이제 공공성과 민주성을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아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법인격이라는 게 특혜인데, 이제 특혜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이제 표준화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표준화의 내용은 이제 민주적 운영, 아까 말씀드린 총회 중심 구조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자잘한 조항들이 더 더해져가지고 공공성 보장도 사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유지 형성이라는 이게 목적이라는 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고,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개방성, 그러니까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의 가입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투명성, 이거는 이제 조금 간접적으로 좀 나온 부분도 조금 있는데요. 이제 무슨 그러니까 장부를 비치해야 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정보 공개 내용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버넌스 모델, 그러니까 내부적 거버넌스 모델에 이제 감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된다. 1명 이상 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민자치 조직의 운영에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를 따름으로써 이제 그 법인격이라는 이제 권리를 유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 조직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 중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이름을 좀 그냥 임의적으로 명명을 한 건데 이중 잠금 구조라고 일단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거버넌스 구조인데, 이 메타 거버넌스를 관리하는 메타 거버너의 역할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또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260조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했고요. 하지만 중앙정부는 그 모든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다 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대신에
지방 정부는 본인들이 직접 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령상 자기들이 룰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상위법에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무한하게 이제 권한이 있다고 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짜놓은 설계판 위에 이제 지방 정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 정부 조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관리랑 이제 일부 자율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가라든지 이제 개입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자의적 판단들을 좀 봉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주민자치 조직에 있어서 참여라는 거는 순수하게 이제 주민들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메타 거버넌스의 4대 이제 방법론 중에 이제 설계 프레임 관리 참여가 있는데 이제 설계 프레임 관리를 이제 중앙하고 지방이 나눠 먹고 이제 둘 다 이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에게 이제 독립적으로 참여 권한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기반 선순환 구조 세 번째 특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권리 능력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주민자치 조직이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책임이 있으면은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권리 능력이 없으면은 일을 시켜서 안 됐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계약도 못 맺고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으면 계약도 못 맺고 그런 일련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법적으로나 이제 그런 계약적으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생길 수 없는데 이제 권리 능력을 준다는 거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 조직을 파트너로 이제 격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격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지방 정부가 사무 위탁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자치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주민들의 이제 효능감과 신뢰로 이어지고 참여로 이어지고 다시 이거가 전체 신뢰를 돌릴 수 있는 이제 선순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마중물로서 이제 신뢰를 한번 보여주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 사이클을 시작하고 이것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 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이제 지금 한계점은 개선점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번 분석 자체는 이제 법령 텍스트에 한정된 거라서 이제 그 실제의 상황은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한 가지 큰 요소인 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RMO 이제 관리 조직, 그러니까 지역 관리 조직이라는 거가 사실은 2010년대에 나왔던 개념이고 이렇게 총무성령에서 이제 계속 등장했던 건데 이게 법제화가 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령만 보고 있었다면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그런 RMO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법령상에서는 그러면은 실제 돌아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실제 현장하고 한번 이제 좀 크로스 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비교 연구도 이제 추가를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일본 주민자치는 일본의 특성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다 자기들 역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부터 무슨 뭐 에도 시대니 뭐니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던 형태가 이제 법제화가 된 거에 더 가깝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부르는 체계들, 예를 들면 영국 페리시라든지 뭐 미국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식별한 이런 요소들이 그럼 과연 이제 주민자치란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가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타 주민자치 모델하고 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이번 발표는 상당히 신선하네요.
쉐렌센과 그 토로핑의 그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의 그 주민자치 현황 한번 재구성해 보려는 그 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사람 발표를 다 듣고 나서 두 분의 토론자들께서 계속 따지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는 이동호 선생이 제목이 주민자치의 전면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관한 비판적 검토란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민자치 전공과정의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뭐 많이 사실은 다뤄봤던 거고 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전상집 회장님께서도 아주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걸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비로소 그 주민자치가 이제 시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정식 공식적인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통과는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조항들이 그대로 승계된 것도 있지만 몇 가지 새로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법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판적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17조의 2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 조항이 이관될 예정이고요. 국회 본회의 부의돼서 지금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정식 법적 기구가 이제 곧 법적 기구로 공식화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의 이제 역사와 경과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1999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가 2010년에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이 법률로서 이 명시화됐다가 그게 이제 2013년, 2023년 이름만 바뀐 다른 법들로 이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17조의 2로 최종 이관돼서 이제 통과를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나 이 법안이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개정법률안이 정한 설치 구역이나 설치의 임의성, 변칙적인 주민자치회 정식화 등은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 자치 없는 자치회, 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설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면에서 이걸 헌법과 법률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은 지금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그 이전 법률에 있던 것들에서 시범 실시를 전제로 한 것들이 이제 삭제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수정되고 그 밖에 정치활동 금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뭐 주민자치에 관여 금지 등 몇 개 조항들이 이제 서로 추가가 돼서 총 11개 조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뒤에 표를 보시면 나오고요. 그 중에 굵은 글씨로 된 거, 특히 5항, 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6항,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8항, 자치회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0항,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요 4개 정도는 기존에 없던 조항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 조항의 그 세부적인 검토를 하기 전에 일단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게 법 체계상의 이제 문제점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이제 논의가 많았는데 이걸 일반법인, 지방자치의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둘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입법을 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 기본법안식으로 별도 법률로 입법할 것이냐라는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택한 방식은 지방자치법에 이제 결론은 이제 규정하는 것이겠지만 이 지방자치법에 규정할 경우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한 이제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
있는 반면에 그 별도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상세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별도 법률로 제정하면 좀 지나치게 또 상세하게 규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전상직 회장은 이에 대해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홍종현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대강을 정하고 조례에 위임하는 조례와 법률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제 규정하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이미 이제 도입이 눈앞에 둔 현실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처럼 대강에 대해서만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것도 그 자체의 긍정성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법률이 결국에는 이제 주민자치권을 실질화, 신장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민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 주민자치권을 만약에 침해한다 그럴 때는 이 법률안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개폐를 추진할 수도 있는데요. 그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117, 118조 두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학설의 통설이기도 했고 또 헌법재판소도 현행 헌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서의 자치권이나 주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주민자치권이 헌법상의 이제 주관적 공권은 아니지만 법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화로 입법된 것들이 많은데 뭐 주민투표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 뭐 주민소송, 주민소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들은 어쨌든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고 지방행정의 일정 부분 참여나 아니면 이걸 견제하는 거에 그치는 거지 이게 주민 자치 자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참여지 참여이지 자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대통령이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에서는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이 지방 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민권을 명문화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만약에 개헌이 되게 되면 아마 주민권 정도는 명문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항을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인데요.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목적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 민족 참여의식 고양이죠. 이거 기존에 있던 조항을 그대로 이관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제안한 것은 이제 근린 행정구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뭐 근린 행정이 아니라 근린 자치라고 봐야 되겠죠. 근린 자치의 구역으로서 너무 넓다라는 거고 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마치 그럼 모든 주민이 다 주민자치회가 되느냐? 그럼 이거 뭐 행정구역이나 행정기관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감당할 수는 없죠, 사실은. 모든 주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무턱대고 이제 주민을 포함시키는 걸 모두 포괄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또 둘 수 있다고 하면 설치 주체 누가 두는 건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인데 결국 이것이 과거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와 결합돼서 주민자치회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례 제정에 따라서는 결국 행정안전부 그 시범 실시 당시에 그런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는 지방 자치를 제도 보장으로 이해하고 이게 기본권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어떤 그 주민 자치권이 박탈됐다, 제한된다라고 보기에는 현행 헌법상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조례 개폐 청구권을 통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도 종로구에 그 주민자치 기본 조례 발안 운동을 했듯이 기존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은
또 이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에 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설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행 제도들을 또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2항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무 위탁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위탁뿐 아니라 위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과 위탁이 있었는데 강학상으로 위임은 이제 상급 기관이 하부 기관에게, 위탁은 대등한 관계에서 타 행정기관이나 민간에 이 어떤 그 사무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기존에 그 위탁뿐 아니라 위임까지 있었던 걸 두고서는 좀 많이 비판이 있어서,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하급 행정기관 취급하는 그런 행정우위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이제 위임은 빠졌습니다. 위탁만 두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위탁 가능한 사무 범위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대강도 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포괄 위임의 문제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어떤 위탁을 악용할 가능성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제 실제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이제 통제하는, 조례가 그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길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3항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1호는 자치회 구역 내 주민 화합 및 발전을 위한 상황, 2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상황,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인데, 요것도 이제 기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요 위임만 빠졌을 뿐, 이제 기존 그 법령의 것을 그대로 이관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업무에 보면 사실은 1호에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는 게, 이건 굳이 뭐 법령에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잘 하는데,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거는. 그럼 실질적으로는 2호, 3호인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지자체가 위탁하는 사무, 그 밖에 법령, 조례,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 업무를 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설계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4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과 지위에 관한 조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조항을 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회원에 대한 규정은 없이 떡하니 이제 위원이라는 위원을 설치하게끔 하고, 그것도 위원은 주민이 위촉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게 기이한 조항이긴 하거든요. 회원에 대한 정함이 없이 갑자기 무슨 대표라고 하기도 대의원 성격 같은데, 그런 거를 두고 또 그것도 지자체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대로 여기 이관됐다는 건 솔직히 좀 상당히 좀 놀랍기는 한데, 물론 이제 회원에 대한 규정이 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래서 그 전에 표준조례가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소수, 뭐 지역에 따라 10명, 20명, 30명 이내의 소수로 구성하게 하고, 또 추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하고, 또 위원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위원 선정회 위원도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 읍면동장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위촉하는, 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도 위촉하고, 거기서 이제 뭐 추천하거나 추첨으로 뽑힌 위원의 위촉도 읍면동장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다 그 대표 기구 구성에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제 외형상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 어떤 부작용이 재현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촉이라는 거는 이 임명하고는 달리 고용이나 지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촉받는 것을, 이거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단 주민이 선발하고, 조례로 정할 때는 주민이 선발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정식으로서의 위원회 지위는 설정은 이제 지자체장에 위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 6, 7항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와 업무에 대해서 정한 건데요. 5항을 보면 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6항은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미촉된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예직으로 한다와 자치회 차원의 정치활동, 자치회나 대표자 명의 정치활동 금지는 새로 추가된 조항인 반면 7항의 위원의 지위는 이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이관시켰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직인 것은 마땅하지만 자치활동을 위한 보상에 대한 언급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자치회를 위한 정당한 정치활동, 예컨대 주민자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을 위한 활동, 뭐 예컨대 주민자치 친화적인 어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당선 운동을 한다든지 오로지 주민자치 관점에서 낙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정치활동 모든 정치활동을 이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나치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회 정치 활동만 금지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정치인들로부터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직으로 한다를 법률적으로 볼 때요. 이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례가 찾아보니까 2개 있더라고요. 민주평통자문위원하고 재향군인의 임원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이 두 신분의 공통점 무보수이지만 법률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명예직으로 한다, 뭐 어떤 정치적 중립이나 권한남용 금지 같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이들의 경비를 지원한다라는 것과의 등가관계, 비례관계라는 것 측면에서 그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라는 것만 있지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은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이제 사용되는 법 원칙인데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 4가지를 요소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경비보상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근거조차 규정하지 않은 채 이 재정 그 비용 부담에 대한 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전가가 돼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뒤에 보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도의 이것만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이 특히 이제 이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선거운동 금지자 신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통반장과 동일한 조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민고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각주 36개 있는데 공직선거법 60조 1항 7호에 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주민자치회 위원을 말하는 걸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반장이라는 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저기 상명하복 관계에는 행정의 하부기관이 명백하고 그리고 보상을 받습니다. 분명히. 뭐 수당 뭐 이런 보수 상여금 이런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의무를 정치활동 금지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비례관계가 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서 통반장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어떤 정치활동에서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헌법소원도 지금 이제 제출이 돼 있는데 이게 제출된 게 22년도인데 지금 횟수로는 4년째 지나도록 아직도 이제 좀 묶여 있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민자치회가 그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나 타당한 얘기입니다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김두관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이 별도 법률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률안에서는 이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 조항은 빠졌고 그걸 주민자치회 단체, 그러니까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어떤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참고해 본다 그러면은 이 법에서는 좀 지나치게 규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항에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자치에 관여 금지 조항인데 이것도 새로 도입된데 자치회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전상직 회장님의 비판 중에 그럼 주민자치회를 정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하나의 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자치회를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지방의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유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만 이걸 명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나중에 혹시 법률이 개정 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 단체장뿐 아니라 다른 선출직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항은 주민자치회 재원 등인데요.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스스로 노력하라고만 한 것은 이거 무책임하다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 없이 의무가 지금 의무만 부과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물론 그 후단에 보면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서 재정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안 하면 고만이다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그 행정이나 재정 지원의 범위와 관련해서 또 너무 그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 포괄 위임 소지도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 시에는 그 최소한의 경우를 열거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열거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독자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주민세를 자치회에 이제 배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그 지방세법 같은데 별도의 세목 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근거 법률의 규정 정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향후 개정 과제이겠죠. 개정 시험. 그리고 10항에 협의체 구성이 있는데 이거 새로 도입된 조항입니다. 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와 연계해서 주민자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안 그래 주민자치회도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것들끼리 뭐 협의체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것이냐 오히려 주민자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주민자치회 간에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는 찾을 수 있겠지만 협의체가 주민자치회와 달리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냥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정도만 돼 있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물론 조례로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조례로 정하면 될 것을 굳이 법에다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언적인 조항을 둔 것에 독자적 의의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1항은 이제 앞서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데요. 세부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조례를 정하기 나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례의 제정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치인, 지방의회가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도 주민자치를 자칫하면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어떤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과 조례 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적절하게 조례가 합리적으로 제정되는 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가 또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주민의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선생은 그 현 지방자치 개정 법률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죠. 뭐 곧 통과는 될 건데 그 안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해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 여기서 섹션에서 하는데 20분 휴식이니까 혹시 오바되면 거기서 10분을 좀 뺏어서 여기서도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두 발표에 대해서 두 분의 주민자치 전문가 교수님들을 이제 모셨는데요. 뭐 자세히 다 아시니까 양력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대구대 그 전현평 명예 교수님 모셨고요. 그다음에 그 강원대 행정학과의 홍영득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할까요? 정 교수님 그럼 먼저 하십시오. 왜 여느 때는 그 우리가 세미나를 하니까 또 뭐 교수들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비평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배우는 학생들이고 또 이 글쓴이라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서 열심히 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개 발표를 했는데 오늘 전원석 선생이 주민자치 메타거버넌스 1번 사례를 했고 이동호 선생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늘 하시던 건데 그걸 열심히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먼저 그 전원섭 선생이 한 것을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진짜 우리 주민자치가 따라가야 될 현실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뭐냐? 그러면 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식 우리가 그 자치제도를 뭐 행정이나 법률이나 모든 게 다 따라가니까 그것을 잡은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일본이 어떻게 지금 이 거버넌스를 유지해가면서 가는가를 보는 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좋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메타 거버넌스라는 거를 들여다가 분석 툴로 만들어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해관계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선발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소팅을 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해관계 거버넌스를 가지는가. 그것도 그걸 가지고 메타 거버넌스 쪽에서 다시 한번 시도한 거. 이거를 굉장히 저는 아주 그 배우는 이제 1학기예요. 그 KDI 정책대학원 1학기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적인 시도를 했고 또 전원섭 선생이 제가 기획을 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AI를 활용한 컬럼, AI를 활용한 컬럼을 쓴 건 우리 주민자치, 월간 주민자치가 최초다. 벌써 12번을 썼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 전원섭 선생이 좀 어리둥절하고 했는데 지금 쓰는 거 보면 거의 뭐 AI가랑 협력해서 쓰지만 저도 AI를 쓰지만 AI라는 것은 옆에 석자 교수를 하나 앉혀놓고서 지금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고 이래가지고 그 내공도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거기까지가 칭찬이고요. 이걸 이제 논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여기서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문으로 이제 이게 하려고 그러면 논문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려면 제목부터 조금 있잖아요. 그냥 메타 거버넌스 재구성하면 이거 왜 해야 되나? 재구성.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제일 쉬운 게 what happen이에요. describe 하는 거예요. 일본 역사가 이렇게 됐다. 역사가 이 출발해서 이 향약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서술이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서지학 같은 건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좀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논문을 쓴다 그러면 explanation, 인과관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무엇이 요인이 돼가지고 뭐가시 발생했나.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일본 메타 거버넌스의 재구성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인과적 모델로 보면 종속변세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나왔는가에 대한 이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뭔가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 앞에 일본의 메타 거버넌스의 재구성과 뭐 한국의 뭐 또 이런 있잖아요. 영역 이런 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재구성 이렇게 나왔고 이동호 변호사도 그냥 이것에 대한 비판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더 그게 인과적인 이거 보니까 이 문명 변화의 패러다임으로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일본 주민자치의 메타 거버넌스 검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뭔가 목적을 지향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왜 했냐? 이것을 왜 지금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일본 메타 거버넌스잖아요. 메타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끌고 오고 그 저자들을 끌고 오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뭐 문명주의죠. 선진국 문명 성장의 도구로서 주민자치를 위한 메타 거버넌스 문명 성장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론도 검색하게 되면 얼마나 풍부해지겠습니까? 글 쓸 게. 그죠? 이쪽도 검토해야 되고 이쪽도 검토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시켜라. 키워드가 5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 키워드가 5개에서 7개 정도는 잡아놓고 키워드로 AI를 검색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보고 AI에서 얻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내용을 보면은 두 분 다 똑같은데 월간 주민자치라도 여러분들이 한 거 보면 일본 주민자치를 지표해서 들어가고 메타거버넌스라는 게 이해관계 이런 걸 했는데 이것을 뭐를 보고서 이게 나왔는가 뭐에서 나왔는가 하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럼 우리 발행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이동호 변호사도 여기 몇 년씩 있잖아요. 그러면 월간 주민자치라든가 회장님이 한 발표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 있잖아요. 자료와 데이터. 이거를 다 인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한 줄 쓸 때마다 인용을 하라고요. 한 줄 쓸 때마다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주민자치 연구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으란 말이에요. 뼈 아프게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어서 그 관련된 문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석사 논문 쓸 때하고 박사 논문 쓸 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놀지 않지, 한 잔 마시더라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그 주민자치를 갖다 놓고, 월간 주민자치 옆에 갖다 놓고, 제가 쓴 컬럼, 회장이 쓴 컬럼, 박 교수가 쓴 컬럼들 있잖아요. 그거 괜히 쓴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뭉쳐 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께 다 녹아 있어요. 갖다 쓰면 이게 아주 튼실해지는 거예요. 튼실하게 살이 붙고, 뼈만 있어서 뭐합니까? 뼈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생선뼈 같은데,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써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쉽게 하려면은 일단 초록을 써봐요. 초록을 써봐. 내가 지금 뭘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뭔지를 초록을 한 A4 반 페이지라도 있잖아요. 써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제목이 맞아요. 제목이 좋아야 돼요. 제목이 구성이 잘 되면 초록도 잘 나와요. 근데 제목이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현상만 내가 계속해서 이걸 따라가면서 추적하겠다. 그러면 서지학밖에 안 되는 거고 근거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철원을 쓸 때 되게 중요한데 그 문제 제기를 하실 거잖아요. 문제 제기가 뭐냐 이거야.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내가 왜 잡았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 문제 해결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요인들을 검색하겠다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뭡니까 할 때 이게 의의가 학술적인 의의는 뭐가 있고 실천적인 의의는 뭐가 있는가 그죠? 그거를 간략하게 A4 한 페이지 정도로만 일단 쓰고 들어가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읽어봤는데, 이해관계자 식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AI로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의 경우엔 좀 다를 수도 있고, 한국의 경우엔 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니까 여기 10몇 가지가 나왔죠. 그죠? 10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소팅을 하잖아요. 4가지로 하고 5가지, 4가지 했다 빼는데, 법률은 뺐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할 때는 빼고 넣고에 대해서 굉장히 근거가 있어야 돼. 굉장히 근거가 있이 빼고 넣어야지.
그냥 이거는 아닌 거 이거는 법률적인 거니까 나중에 뭐 법절에 검토하는 건 나중에 해야 되고 이 다른 요소들은 항상 역동적이니까 그건 앞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디펜스하기 어렵다. 15가지 중에서 왜 어떤 거는 왜 중요도에서 내려가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거가 스터디하게 솔리드하게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것이 돼야 그다음에 상호작용 분석, 그죠? 이런 것도 되는 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자치조직, 주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한 13개의 그 있잖아요. 이 핵심적인 게 나와요. 그거 내가 나중에 관심 있으면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메타가버넌스 얘기하잖아요. 그 메타가버넌스가 정확히 뭔지를 얘기해 줘야 돼. 메타가버넌스가 그 기능이 그냥 기능만으로서 권리 통제부터 시작해서 신뢰 기반까지, 그죠? 이게 메타거버넌스의 프로세스지, 그죠? 메타거버넌스가 어떤 요소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논술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런 논술도 있어요. 뭐 어떤 논술이 있냐면 해보니까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그냥 하거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표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영국과 일본의 주민자치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자치 주민이라는 4대 주체가 정교하게 맞물린 거버넌스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그랬죠. 확인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확인했다고 이렇게 단언을 했으면 분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런 건 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주장이지. 그죠? 이거는 근거가 상당히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기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호 변호사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장점이 늘 고민하는 주제라서 법률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병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했는데 이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주제고 이거 우리가 왜 관심 갖는 주제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컬럼이나 이렇게 발표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논문으로 쓰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원섭 선생 말할 때 했던 있잖아요. 제목이라는 게 인과관계라 이런 거 쭉 다시 말씀 안 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보면 가나다라 해가지고 이제 아자차까지 나온 거요. 예, 차까지 해서 이제 하나씩 조목조목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열식 어프로치잖아요. 이 나열식 어프로치로 가는 거는 뭐 이렇게 대중 설득할 때는 이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포멀한 좀 이론적인 논문을 쓰려면은 이거를 좀 더 있잖아요. 좀 추상적이고 좀 체계적인 차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제안을 해줄게요. 비평을 지금 하잖아요. 주민자치법을 비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헌법적, 법이론적 정합성 차원. 그래서 나는 보겠다. 그랬을 때 우리 이동호 변호사가 한 것 중에 가하고 카는 여기에 들어가. 헌법적, 법이론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난 차원에서의 비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민주주의의 질과 대표성 차원. 그러면 나나 바가 들어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의 차원에서 비평해 보겠다. 그럴 때는 그다음에 권한, 책임, 역량의 정합성 차원. 여기 보면 마바사차 다 들어가.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다양성과 규모 적합성 차원 하면 다가 들어가. 여기에는. 그다음에 재정 자원 구조의 현실화 이렇게 하면 라하고 차가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범주에다가 이걸 넣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그죠? 너무 디테일해서 약간 이게 좀 처지는 기분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차원이 있어요. 이걸 비평할 때.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사회자본과 공동체 효과 차원. 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공공성, 형평성, 포용성 차원에서는 어떤가. 예를 들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이. 그 다음에 학습, 평가, 환류 구조 차원. 좀 그런 것이 있는가. 이 개정 법률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회장님이 요즘에 그 정책 석세스 모델 있죠. 회장님.
예?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 정책이 자치적으로 됐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에 그 세 명이서 같이 모여서 셋이 삼자가 개입을 했는가 하는 그 정책 석세스의 그 차원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차원에서 개정 있잖아요. 이제 개정 법률안을 한번 보세요. 그 세 명이 세 당사자가 같이 한 거냐? 환류 구조가 있냐? 자치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있냐? 그런 거 보려고 그런 거 하죠, 회장님. 그죠? 그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주민자치 정책이잖아요. 법이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넣어줘요. 그것도 넣어주면서 차원을 얘기할 때 지금 내가 말씀드린 차원도 있지만 또 전상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 평가 기준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고 이론적 부분을 이론적 있잖아요. 서론이나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비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어프로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서 그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각자 하나씩 따라서 이게 쭉 서술을 하면 좋은 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디테일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나중에 나한테 오세요. 제가 네.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주 성의껏 말씀을 조목조목 잘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붙인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발표하고 논문하고는 차이가, 논문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가 내 얘기고 어디까지가 남의 얘기냐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연구사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일본의 주민자치를 대해서 얘기하려면 일본의 주민자치의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 또 우리나라 학자들의 성과를 해가지고 그 학자들의 내용을 내가 보완하는 거냐, 목적이. 아니면 내가 다른 점을 밝히느냐, 다른 것, 차이가 나는 것. 아니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밝히느냐 하는 셋 중에 하나에 셋 다 섞이지만 하나를 잡고선 그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던져놓으면 지금 연구 성과를 몰라요. 이게 어디까지가 자기 얘기가 어디까지가 남의 얘기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 지적했던 내용들을 우리 전산재 회장님이 다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이 지적해 놓은 그대로 인용하는 거 좋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논문이 되고 거기에 자기의 주장이 뭐가 있느냐. 이걸 명확하게 드러내주면 명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홍인덕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뭐 거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주민자치에 관한 상당한 그런 뭐라 합니까? 식견이 있다. 상당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를 할 때 하고 지금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학위 논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냐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보통 우리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에세이를 쓰라든지 정책 보고를 쓰다든지 교과서하고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학위 논문은 그 연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연구 수행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자격 증명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학위 논문에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학위 논문이 가지는 요건 중에 하나는 첫째가 독창성이에요. 기존 연구에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가를 그 어딘가에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 연구를 반복하거나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객관성과 검증 가능성이에요. 그냥 에세이처럼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내가 멋대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게 학위 논문이라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실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위 논문은 두 가지 기여를 해야 됩니다. 컨트리뷰션이죠. 학술적인 기여하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기여죠. 이게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이론 시어리 빌딩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석사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요구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좋은 논문은 그 이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 또 실증적인 어떤 그런 현실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은 몇 가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구성
요건이 있어요. 구성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뭐 정 교수님 말씀 다 구분을 하시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 서론 부분에서 저는 학생이 오면은 연구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딱 던질 수 있는 학생은 그 문제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있지만 업어대고 막 여러 가지 막 행설수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학생은 준비가 안 된 학생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이 리서치 퀘스천이 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일종의 화두죠.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화두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목적과 필요성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 리서치 퀘스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상황 필요성이라는 건 이제 상황 요인이죠. 그 주제와 관련된 그런 상황 요인하고 그러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이론적인 논의입니다. 이론적 논의. 이게 이제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분의 논문에서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써요. 현실 문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론적인 어떤 그런 논의를 하지 않고 현실 문제부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나오는 거죠. 막 조망조망 이렇게 조항조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원수 선생 논문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다 동시에 아우르는데 논리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프레임을 앞에 먼저 얘기를 하고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어떤 좋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중간에도 얘기하고 뒤에서도 얘기하고 메타 거버넌스가 이게 이론인지 뭐 실제인지에 대한 어떤 이런 논의도 없고 또 주민 자치란 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일본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그거는 직관적으로 그냥 일본이 좋고 한국은 나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 거예요. 왜 좋은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선생님은 주민 자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 어떤 구성 요소, 거버넌스, 메타 거버넌스는 거버넌스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 간에 거버넌스를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메타 거버넌스지. 하고 메타 거버넌스와 주민 자치에 대한 어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고, 우리 이동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려면 주민 자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법률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법률에 있는 조항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학위 논문으로서는 거의 뭐 아주 낮은 수준, 현실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논의를 하면서 지금 끝낼까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연구를 위한 연구 모형을 도출하는 거예요. 연구 모형에는 연구 변수를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메타 거버넌스하고 아까 주민 자치의 어떤 그런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는 게 그 마지막입니다. 이론적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증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증 두 분이 이제 분명한 어떤 그런 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증 분석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전생은 일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동 선생님은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에 내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이상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뭐 지금 있는 어떤 그런 법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아요. 논문이 더 깊이 있게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고, 또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횡단면적인 분석은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단면적인 분석은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 이동 선생님 글도 보면 그냥 뚝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데,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는 이렇게 연구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정책적인 함의와 기여도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어떤 그런 논의도 주민 자치에 대한 어떤 무수한 이런 논의들이 있고, 법에 대한 논의도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있잖아요.
이런 논의하고 나의 연구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나의 연구는 기존의 어떤 연구들과의 어떤 그 기여를 하는지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유도를 하는 것이 논문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개별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이 정도가 가장 그 학위 논문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갖춰야 되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아이고, 오늘 발표하시는 두 분, 앞으로 또 발표하실 두 분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학자분들 자문을 받아서 참으로 참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뭐 우리 세 분의 그 학자분들 하신 그 내용을 틀 속에서 이미 내가 오늘 이제 네 편의 논문을 대략 이제 다 봤는데 공통적인데요. 내용이나 방향은 전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짜임새 하느냐는 건데, 전전평 교수님, 홍영덕 교수님, 그리고 우리 박경학 교수님 말씀을 잘 알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하고, 논문 제목은 아까 이제 전전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첫 번째 주제는 예를 들어서 일본 주민 자체 뭐 메타 거버넌스 재구성 이렇게 이런 거 이도 좋지만 본인도 아마 엄청 고민했을 텐데 논문 제목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주민 자치가 우리 이제 그 한국 주민 자치에 주는 시사점 하고 메타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나가도 되거든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 되면 아까 이제 전현평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메타 거버넌스 이론이 뭐냐를 쭉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논문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제 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거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방향은, 내용이나 방향은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나 방향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행 연구들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 되면은 내하고 생각이 다른 선행 연구들, 논문들, 내하고 생각이 드는 발표문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이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구 분석 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떤 데는 연구 분석 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선행 연구를 하다 보면은 내용이나 방향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하고 일치되게. 그러면 우리 이제 주민자치학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편 다 본인 생각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논문의 일반적인 틀로 맞춰 들어간다면은 이제 선행연구 검토장은 이제 그 논문의 개념이나 왜 이 연구를 했는지, 나는 그러면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그 찾으면서 그 논문의 한계점을 찾아가지고 나는 요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이런 게 이제 선행 연구의 기본인데, 그거 우리 정 교수는 웃으시는데 설마 제 얘기는 웃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선행 연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틀인데, 그거는 우리 아주 그 대학자분 세 분이 계시니까 분석 틀만 나오면은 거버넌스 이론이든 뭐 이론 해가지고 틀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도 교수가 없어요. 지도 교수 지도 좀 한 번에도 받고 나오면 이제 좀 틀려질 수 있고, 지금 두 분 선생님 하신 말씀이 최종 논문 심사 때도 그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이제 그게 나오면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초고로 던져서 어쨌든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 회장님 한번 코멘트 부탁합니다. 이게 한마디 하시죠. 그 전에 이제 봉선사인가 어디 가서 이제 제가 능엄경 공부를 하겠다고 그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너 한번 해봐 그러면서 참관을 하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하는 게 능엄경이 경이 그때 1000년 1000몇백 년 된 경이잖아요. 그 사이에 해석했는 분들 그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석은 네가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선행 연구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이거 할 자신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해가지고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공부는 선행 연구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선행 연구를 다 해보고 난 뒤에 되면 질문이 나오는데 제 경험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석사 때는 뭘 쓸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쓸지 몰라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박사 때는 못 써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찰력을 갖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고 이제 몇 달 고민하면은 이제 방향이 잡히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쁜 시간에 오송까지 내려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선생님과 발표 준비해준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3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5분 빼놓네요.